네, 안녕하세요. 앵커학원 원장 김건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오시는데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갑자기 수업하다가 잠시 나오니까 눈이 온 세상이 하얗게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학교 발표가 나고 매년 이렇게 학교별로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고대부고가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서 거리가 좀 돼요. 저 정릉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을 오픈하고 난 뒤로 지금까지 고대부고 수업은 항상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부고랑 어머님들이 좀 얼마 전에 삼각상고 설명이 됐는데 삼각상고를 근처에서 하는 학원이 없어가지고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뭐 고대부고도 근처 학원에서 진행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늘 많은 정보 드리고 또 수업을 개설했으니까요. 필요하면 수강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잘 한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의 순서는요. 우선 제가 홍보 조금 진행하고요. 과목별로 담당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본인 이제 커리큘럼 및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고대부고 시험은 어떤지 이런 방향 쪽으로 과목 순서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쨌든 그 고대부고 심화 수학반을 담당을 하는데 제 커리큘럼은 조금 있다고 설명을 하고 우선 홍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 넘어가네요. 네. 넘어갔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쪽팔려서 넣지 말자고 했는데 넣었습니다. 이게 제가 SBS 고수열전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수학 입시 고수로 11월이었나 12월이었나 방송을 나갔습니다. 그 고수열전에서 연락이 와서 소문이 많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또 발표를 하게 됐는데 뭐 이거는 어쨌든 저 혼자만의 홍보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고요. 제가 쪽팔려서 넘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거 이제 학원이 저희 학원이 이제 올해 1월 10일에 헤럴드 경제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교육산업 대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요거 이제 시상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동네에서 대치동, 목동 이런 데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학원가가 아닌 곳에서 학교 맞춤 수업을 10개 이상의 학교를 매년 꾸준히 개설하는 부분에서 약간 가산점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학원을 오픈하고 지금까지 사회적인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성북구청이랑 같이 뭐 저소득층 또는 한부모 가정 수강료를 좀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강료 지원이라는데 그냥 무료 수업 같은 거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은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수강료 지원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학원에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 자영업자 학부모님 그렇게 많을지 좀 몰랐는데 수강료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저희가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게 좀 쌓여가지고 그런 사회적인 공헌들을 높게 판단해 주시고 이렇게 또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상을 토대로 더 열심히 그리고 학생들을 잘 가르친 학원이 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뭐 저런 상 받은 건 이제 건너뛰고 어머님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대부분 이 실적이겠죠. 저희 학원이 이제 작년에 의학학 7명, 스카이 19명 뭐 이렇게 보냈는데요. 실은 올해가 인원이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정시 안 하고 이제 수시도 2차 이후로 아직 저희가 홍보를 안 했거든요. 수시 1차까지만 최초합입니다. 수시 최초합 인원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은 의학학이에요. 의대, 지대, 약대 아니던데 올해는 수시 최초합으로 의예과만 정확히 5명이 나왔고 이 중에 서울대 의대랑 연대 의대가 있습니다. 저희 학원 역사 최초로 한 학년에 수시로 서울대, 연대 의대를 한 명씩 다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건 또 고3이니까요. 근데 이제 고3이 또 중요한 걸 말씀드리자면 여기 어머님들께서 이제 첫째 말고 둘째나 셋째 지금 설명회 때문에 오신 어머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첫째를 이미 대학 보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은 이 동네에서 고3까지 마무리 지어주는 학원이 별로 없습니다. 실은 학원 선생님 입장들도 이해는 해요. 학원 선생님들 입장에서 고3이 되면 대치동으로 많이 빠지고 인강으로 많이 빠지고 왜냐면 경쟁 상대가 이제 인강이 돼버리니까 솔직히 인강 선생님들만큼 설명하는 거나 컨텐츠를 만들기는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경쟁하니까 학생들이 1년 내내 빠져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학원 선생님들께서 실은 고3을 잘 안 맡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고3을 제대로 마무리하는 학원이 저는 별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희 학원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학 가르치지만 수학에서 고1 아마 거의 유일할 것 같습니다. 고3 수강생들이 매년 고3 마무리될 때까지 마무리해서 이렇게 대학교까지 잘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 실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실적이고 뭐 반올림한 게 아니고요. 우연찮게 딱 100명이 됐는데요. 요게 이제 2학기 1등급 수. 그러니까 중간고사에 1등급이 50명이었고 만약에 기말고사 때 50명이었으면 저희가 합계 100명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뭐 어쨌든 저희 학원에 내세우고 하는 게 맨날 그런 겁니다. 결국 성과로 보여준다. 저희 학원의 모토가 이제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저희 학원은 진짜 실적이 좋습니다. 일단 성적 많이 올라가고요. 대학도 마무리 끝까지 잘 보내고요. 그리고 일단 내신 성적 잘 받는다. 이거를 메리트로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고대부고가 저희가 매년 개설은 하는데 어쨌든 정릉 쪽에 사는 애들이 고대부고를 결국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학원을 여기까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고대부고반을 개설은 하지만 고대부고반의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많아봤자 10명 정도 될까 말까 하거든요. 영어만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고대부고 중에서 지금 잘하는 친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애는 이제 예비 고3 고대부고 친구 한 명이 수학이 전교 1등입니다. 그 친구 한 명만 조금 괜찮고 여기 지금 이름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친구 빼고는 이제 지금 예비 고이는 지금 그렇게 막 잘하는 친구가 막 많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인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 오신 어머님들 이번에 다 보내주시면 저희 역대 최고의 고대부고 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까지 홍보를 조금 간단히 요약해서 진행했고요. 홍보를 뭐 요약까지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고3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고대부고를 이렇게 모든 과목을 다 개설하는 학원이 거의 없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할 거고 저희 학원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때 뭐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고 실적이랑 성과만 보셔도 저희가 충분히 자신 있다고 전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과목별로 수업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국어과에 건영 선생님을 모시고 고대부고 국어에 대한 안내를 받고 커리큘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대부고 국어를 담당하게 된 국어과 김건용 선생님입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어과를 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바로 설명 바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바로 넘기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가볍게 제 소개 드리면서 이제 어머님과 아버님, 이제 부모님들과 학생들까지 알아야 되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본 다음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신의가 아니라 고대부고입니다. 고대부고의 시험 경향과 이제 이런 커리큘럼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정이 안 돼 있는 거라서. 자, 어쨌든 강사 소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를 나와서 이제 사범대학교 출신이고요. 이전까지 강남 대치동 쪽과 부천 쪽,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강북세일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요번에 앵콕학원에 연이 닿아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앵콕학원에서는 지금 수업을 한 지는 1년이 넘었고요. 맨 첫 번째 고대부고 이 강북세일학원에서 있었을 때도 계속해서 고대부고 수업은 끊이지 않고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부고 수업을 약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2024년 작년까지도 계속 맡아서 했기 때문에 고대부고 관련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빠삭하게는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부고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대비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좀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뒤에 있는 거는 그냥 제 원장님께서도 홍보를 하셨듯이 저도 가볍게 홍보를 넣어봤고요. 저희 실제 학생과의 카톡을 통해서 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 관련해서 시험 끝나고 톡한 내용들을 이렇게 했는데 뭐 점수가 올랐느니 뭐 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원장님께서는 이제 고대부고 성과가 조금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고대부고 국어가 사실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지금 현재 12명 정도가 되는데 12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2등급대에서 1등급대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노력을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또 고대부고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잘 맞춰서 공부 분위기도 잘 잡혀 있고, 그래서 고대부고가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가장 분위기도 좋고 남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국어 열의도 있고 굉장히 실력도 좋아서 나름대로 좀 기대되는 애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이 만약에 잘 닿아서 분위기가 괜찮고 공부 분위기가 괜찮다고 한다면 올해도 아마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교육과정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전까지 교육과정은 저희가 많이 알 거는 그렇게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라고 하는 과목 한 가지가 있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서 임의의 과목들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대부고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문법을 배웠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공통 과목인 문학과 독서를 배웠었습니다. 내신 등급은 1에서 9등급으로 진행됐었고요. 그래서 수능 공통 범위가 문학과 독서가 있고 수능을 실제로 받아보면 시험지가 2개로 쪼개져 있죠. 그래서 등급도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것,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뉘어서 등급과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이제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보통 언어와 매체를 많이 택하고 국어에 좀 약한 친구들이 화법과 작문을 많이 택한다라고 하는 설이 있지만 점수 같은 거 실제로 보면 언어와 매체가 훨씬 더 높았어가지고 언어와 매체에서 조금 더 이득 보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내신 등급은 1에서 5등급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1등급은 사실상 옛날에 2등급까지 선인 10% 안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2등급도 굉장히 넉넉하게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조심스러운 예측으로는 아마 입시에서 성적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최소 2등급은 나와야 할 것이다. 못하더라도 1등급은 나와야 할 것이다. 잘하면 1등급이죠. 못하더라도 2등급 정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고요. 수능 범위도 모든 학생 공통 2022학년도 이전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시험을 봤었던 2022학년도 전에 수능의 모습을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능을 예비 문항 같은 거를 이제 평가원에서 띄워주더라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비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교육과정이 많이 변했더라도. 그리고 문해력 상승을 위한 어휘력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올해 대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이죠. 이 대학교 되는 학생들이 어떤 단어를 모르냐? 시샘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모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시샘하다가. 이런 단어 수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애들이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맥락적으로 듣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달라 라는 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은 창고 재고라고 하는 단어밖에 몰라요. 그냥 재고를 부탁드린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휘를 강조하게 된다라는 점도 있었고요. 마지막엔 서술형을 확대한다. 매 교육과정마다 나오는데요. 고대부고는 별 타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부고는 어차피 서술형을 많이 냅니다. 이전에 좀 화끈하게 내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옛날 2018학년도, 2019학년도로 내려가게 되면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서술형 딱 3문제 내고 끝냈어요. 중간고사 때. 한 문제 50점. 화끈하죠? 근데 이제 고대부고 같은 경우는 국어에서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국어에서는 서술형을 내더라도 이런 걸 내겠지.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기 때문에 국어의 서술형은 확대가 되더라도 아마 국어 영역에서는 고대부고 국어 영역 안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큰 골자는 사실은 그대로라는 거죠. 교육과정을 봐서도 국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큰 골자는 그대로 유지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문학과 독서, 비문학 위주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기초 문법 내용 당연히 이제 숙제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전 친구들, 특히 남학생들이 문법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외우는 거다 보니까 되게 싫어해요. 학생들의 이제 요즘 학생들의 표현을 쓰자면 발작 버튼이란 표현을 쓰는데 암기해라 라고 한다면 애들이 너무 싫어해요. 무슨 암기가 독이 들어있는 것 마냥 되게 싫어하는데 남학생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취약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어려운 내용은 출제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언어와 매체에서 굉장히 심화된 내용까지도 출제가 됐었습니다만 요렇게 수능 체제가 바뀌게 된다고 하는 문법을 좀 가벼운 수준을 낼 수 있겠죠. 화법과 작문도 같이 대비를 해야 되고요. 비문학에서도 출제됐던 어휘 문제가 조금 더 강조돼서 출제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모의고사 위주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의고사 대비를 충실히 하고 있다가 내신 대비 기간이다. 보통 한 달 정도를 잡습니다만 요 한 달 동안에 내신 대비를 충실히만 한다고 한다면 고대국어는 아주 좋은 등급받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추천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세일학원 있었을 때 보통 학부모님께서 많이 여쭤보거든요. 저희 아이가 어떤 학교를 가면 되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학교가 고대국어예요. 왜냐하면 고대국어는 국어 한정으로는 노력을 하면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일고등학교를 예를 들어보자면 신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놓고 임용고시 문제가 출제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교 전공 수준의 문제를 내고요. 심지어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조차 자기가 뭘 가르치신지 모르세요. 그래서 질문하다가 야 이게 맞니? 하면서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애들은 또 학원에서 공부했으니까 선생님 그게 맞아요. 아 그러니 하면서 수업하는 식으로 하는데 고대국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수업을 열심히 듣기만 하고 예습복습 철저히 하고 학원에서 주어진 자료 열심히 공부하면 높은 점수 받기 아주 괜찮습니다. 물론 고대국어 선생님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조금 의욕이 없으세요. 가령 들어오셔가지고 EBS 틀어주시고 30분 동안 애니팡 하다 나가신 선생님도 계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2줄 써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좋은 선생님들이 좀 많습니다. 고대국어가. 그래서 제가 고대국어는 많이 추천드려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모의고사가 항상 이 고대국어는 항상 내신 그 시험범위에 들어가거든요. 모의고사를 처음부터 한번 읽어줍니다. 그리고 수업 끝났대요. 아니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지문을 쫙 읽어주십니다. 그리고 야 됐지? 너네가 알아서 공부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고대국어 수업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더라도 그래도 공부 시험 문제가 거의 모의고사 문제 거의 그대로 참조해서 내기 때문에 애들 푸는데 별 지장 없어요. 그냥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모의고사 대신에 전부 다 1등급 받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2등급만 돼도 전 개인적으로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가 목표라고 한다면 별 문제는 없겠죠. 근데 저희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이렇게 설명해도 들으시는 분이라면 스카이 요 저희가 꿈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그 정도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1등급이 아니면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여기 계시는 학부모님께서도 공감하실 내용이고 학생들도 공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간에 승부 볼 수 있는 과목은 아니죠. 만약에 단기간에 승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 공부하면 됩니까? 수능 한 달 전부터 하면 되죠. 근데 수능 한 달 전부터 해도 안 되는 게 국어기 때문에 저희가 1학년부터 계속해서 그런 능력을 배양해 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고대국어 시험은 어떠냐? 난이도 중하에서 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고 중에서도 쉬운 편에 속합니다. 남자애들 국어 공부 진짜 안 하거든요. 특히나 문법 있죠? 공부하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문법 얘들아 이거 좀 외워볼래? 네, 쓱 다 외웠어요.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건 외웠다며 이 느낌만 알면 됐지 않아요? 라는 식으로 보통 들어갑니다. 그놈의 느낌 공부가 흔한 게 바로 고대국어죠. 그래서 진짜 물어보면 거의 몰라요. 그런데도 80점 이상에서 70점 나오기 되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그럼 1등 나오긴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 근데 애들이 국어 공부를 안 하죠. 그래서 시험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1등급 커트라인이 90점대 초반으로 잡히는 아주 묘한 학교가 고대국어입니다. 그래서 국어 한정에서는 고대국어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애들이 국어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점수 받긴 좋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중에서 중으로 잡았고요. 객관식 위주 출제고요. 굵직한 서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이 5점짜리인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가끔 10점짜리도 좀 존재합니다. 대체로 납득 가능한 수준의 난이도입니다. 공부하면 풀 수 있어. 공부 못하면 틀려.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직하게 시험 문제 잘 낸다는 뜻이겠죠. 교과서랑 당일 모의고사 지문으로 시험 범위를 보통 잡는 경우가 많고요. 학교 선생님의 지문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됐지? 끝!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이 보통 평균 4개에서 5개 정도 나가는데 이거를 1시간 만에 끝내세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애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거의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문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표현 방식 관련된 문제가 매 문항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하고 들어와라 라고 고대국어에서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체로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문학이 아무래도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지양합니다. 진짜 안 내요. 보면 이게 등급이 갈릴까? 할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독서는 모의고사 지문인데요. 변형되지 않습니다. 외부 지문 출제 안 해요. 변형 문제 거의 출제 안 됩니다. 선택지를 순서를 바꿔요. 물론 애들은 그래도 틀립니다. 근데 이제 선택지를 순서를 바꾸는 걸 가지고서도 변형이 많이 됐다라고 말하면 솔직히 전 드릴 말씀은 없죠. 어쨌든 간에 모의고사 지문이 출제된다는 점, 문법도 고1 수준의 문법이 출제된다는 점. 자, 작년까지 교육과정은 교과서를 보면 특히나 고대부의 진행 상황을 보면 문법을 몰아서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문법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문법 테마가 총 4개가 있다라고 봤을 때 3개를 2학기 중간고사 때 몰아서 봤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남학생들의 특징과 합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암기하지 않는다죠. 보면 그런 필이구나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암기해야 되는 범위가 3파트다 보니까 애들이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교육과정에 바뀌면서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로 나뉘었으니까 문법이 좀 골고루 배분이 되죠. 그렇죠? 학생들은 오히려 공부하기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실제 문제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3번이라든지 요 15번 같은 경우를 보면 전부 다 표현 방식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죠. 화질이 좀 안 좋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표현 방식을 묻고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4번, 14번과 16번에 있는 내용은요. 자습서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습서를 위주로 공부를 충실히 한다고 한다면 풀어낼 수 있는 모의고사 교과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자습서에 실린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고요.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서술형은 어떨 것이냐? 서술형도 논란을 최대한 배제합니다.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 문항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출제할 만한 것을 출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배점이 좀 큽니다. 배점을 보시면 여기가 10점이고 여기가 좀 7점이죠. 이 정도가 평균적인 배점이에요. 그래서 틀리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근데요, 쓰지 못하게 내는 경우는 없어요. 애들이 어떻게든 쓰긴 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들었던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와장창 깎이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객관식 문제가 앞서 쉽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짜잘하게 잡아서 등급 컷을 조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논란 없도록 적는 게 학생들한테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건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입니다만 예를 들면 요 7번 문제 같은 거를 잠깐 보시자면 가다가 기록된 시기의 국어의 특징을 적절한 거래요. 그 중세국어 문제가 나왔는데 2, 3, 4, 5 아주 기초적인 중세국어의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아마 중학교 때 나왔던 수준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쉬운 난이도예요. 그러니 1번 문제 푸는 건 아주 쉽겠죠. 그렇죠? 심지어 이거는 저희 학원에서도 아주 기초적으로 여러 번 다뤘었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한 게 아깝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쉽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안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아니요. 이것이 6년 동안 이래왔어요. 그럼 6년 동안 이래왔으면 거의 그건 경향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해도 되겠죠. 그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인 거죠. 서술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쉽게 출제가 됐었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커리큘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3학년까지 장기적 커리큘럼이 필요한 거죠. 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가 고대부가 쉽습니다. 칭해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개성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고등학교처럼 내신 때문에 서로를 죽창하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냥 서로 이렇게 죽창을 찔러서 서로가 서로의 내신을 망쳐서 수시를 못 가게 하는 대학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신의 부담이 굉장히 적은 학교죠. 그러면 이 장점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되겠죠. 그럼 모의고사로서 공부를 잘하려면 그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따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과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달력을 쫙 나열해보고 실제로 너네가 순수하게 모의고사 공부할 수 있는 나날이 1년 동안 몇 달이 되냐라고 했더니 2달이 채 안 돼요. 왜냐? 학생들 수행평가해야 되죠. 내신 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5월달이면 뭐 해야 됩니까? 놀아야죠. 스승의 날이다 뭐다 하면서. 그 다음에 10월달에 뭐 합니까? 축제 있죠. 가끔 이제 고대부고 핸드볼 좀 잘하게 되면은 대회 나가면 학생들 응원 차출됩니다. 응원 차출되면 3주 동안 시험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월화, 수목금 연습하고 월요일 보고 연습
또 연습하고 그 다음에 월, 화, 목 시험 끝난 해도 있었습니다. 2019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고대 부고는 내신 부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모의고사를 공부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 동안 모의고사랑 내신을 같이 공부하려면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앞서 김건우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학원의 특징이 뭐냐면 3학년 때까지 데리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3학년 커리큘럼까지 같이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1학년은 당연히 모의고사의 기초와 내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모의고사 기초, 특히 표현법 문제는 모의고사를 대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내신 대비랑 더불어서 같이 나가야 될 거고요. 1학기형 겨울방학에서 2학년 1학기, 즉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애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만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문학과 독서 기초를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을 딱 올려놔야 고등학교 2학년 문학과 독서가 아무리 업그레이드 나온다 하더라도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의고사 대비를 이렇게 들어가고 2학년이 되게 되면은 이제 더 어려운 난이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법학 적성 시험을 여기서 해야 되나요? 네, 해야 됩니다. 저희가 물론 성북 지역과 강북 지역에 속해 있는 학원입니다만 학교고요, 그렇죠? 저희가 입시를 보려고 한다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전국의 여러 이제 고대부고 학생들이 대적해야 될 학교가 어디냐면 자사고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가까운 데는 대일외고 같은 특목고도 있을 거고요. 사실 더 크게 보면 목동 강남이 있겠죠. 목동 강남과 더불어서 또 누구도 있냐면 재수생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 전부 다 연습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아무리 어려운 지문을 나오더라도 그래도 내가 연습했던 것보다 모의고사가 쉽네. 이렇게 마인드를 해야 애들이 대비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연습 들어갈 예정입니다. 물론 빡빡하게 나가진 않겠죠. 어려우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로스쿨 입학 시험인데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척척척 풀어내면 그게 더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연습을 해야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보더라도 당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겨울방학부터 이제 EBS 수능 특강 들어가면서 실무 연습 실제로 진행이 되고요. 3학년 여름방학과 수능 전까지 수능 완성하고 실무 연습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르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딱 한 명 있습니다만 이 친구 벌써부터 모의고사 연습 들어가요. 그냥 2월 때부터 들어가는 거죠. 수능 특강 같이 하면서. 그러면 이것이 고대부고 애도 그대로 대응이 된다고 한다면 고대부고 애들도 마찬가지로 고3 때부터 지금 수능 특강 공부하면서 실전 모의고사 풀고 기출 모의고사 풀면서 빡빡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냥 고3 커리큘럼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문학관 2-1에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어디냐면요. 쭉 올라오면 일일 커피라고 하는 커피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있는 곳에서 저는 강의를 하고 있고요. 시험 기간과 비시기험 기간을 나눠서 합니다만 비시기험 기간 때는 당연히 모의고사 대비를 할 거고요. 내신 기간 때는 당연히 내신 100%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저는 목요일 6시부터 9시 반까지 수업을 고등학교 1학년을 개설을 했고요. 확인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확인학습도 학생들이 시간이 나면 반드시 와서 해줘야 되는 필수 항목입니다만 이때 와서 학생들이 이제 매주 모의고사를 풀고 오답 정리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보통 이 확인학습을 못 오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확인학습을 못 나오는 친구들이 성적이 대체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학습을 욕심이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확인학습을 나와서 꼭 공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당연히 대상 고대부고 1학년 학생들이겠죠. 그래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국어 영역은 효율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무리 많이 투자하더라도 효율이 구리면 고등학교에서는 좋은 점수 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효율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시간을 적게 투자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저희가 보통 공부를 엉덩이 싸움이라 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엉덩이 싸움이면요. 사실 누가 1등이냐면 필통이 1등을 하겠죠. 필통은 책 앞에 항상 앉아 있으니까. 근데 필통 보고 저희가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효율이 나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국어는 사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영어나 수학을 먼저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국어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왜냐하면 실제로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께도 여쭤보면 시간이 남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약한 과목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국어를 먼저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보통 수학이나 영어를 보통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 영어를 공부를 끝내놓고 남는 시간에 국어를 공부를 할 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 방법을 위주로 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국어가 하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성적을 잘 나와야 되도록 공부하려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방법을 학생들한테 전하는 식으로 보통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해야 성적이 오르겠죠.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부모님들께서는 특히나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사실 와닿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께서는 아마 와닿으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억지로 안 친다고 올라가는 건 중학교 때까지예요. 고등학교 때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면 들을 수 있도록 꼭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적중 예상 문제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이거요, 이제 되게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희 학원에서는요, 적중 예상 문제 몰라요. 다른 과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맞들리면 애들이 적중 예상 문제만 바라봐요. 수업을 안 듣고. 어차피 시험 전에 찍어줄 텐데 뭐.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본질적인 책임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에서도 지문 적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강의를 들어주십시오. 안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결국 책임도 안 지지 않습니까? 그런 강의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질 수 있는 강의를 위해서라도 이런 거 하지 않고요. 혹시나 저희 학원을 택하지 않더라도 다른 학원에서 이런 걸 강조한다. 고대부고 적중 짜라락. 이거는 무리가 있다. 진짜 학생이 실력이 늘을 수 있는 강의가 어떤 건지를 꼭 고민해 주시고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대부고 국어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만약에 혹시나 집에 돌아가시다가 맞다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저희 문학관 문학관이 아니죠. 상담실로 이렇게 전화 주시거나 하면요. 저랑 바로 뭐 상담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상담실과 연결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국어과는 마치고요. 다음 이제 수학과 우재필 팀장님께서 나와서 고대부고 수학 관련된 커리큘럼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어과 김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지금 고대부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전반적인 뭐 고대부고 시험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은 문항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영상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강사 소개할 거고 전반적인 고대부고가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앵콕학원에서는 어떻게 대비해 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앵콕학원에서 수학과 팀장을 맡고 있고요. 저도 벌써 강사 생활을 한 지가 17년, 18년 정도 됐더라고요. 이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게 시작해가지고 사실 지금 교생 실습 나간 학기 제외하고는 계속 학원 강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년, 18년 정도 학원 강사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 저도 여기 주변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도 여기 근처에서 나왔고 저도 뭐 홍대 부중 여기 그다음 경동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 조카도 사실 고대부고를 이번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저기 맞은편에 있는 미래탐구학원에서 약 3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사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게 코로나 터지면서 조금 상황이 힘들다가 그래도 원장님하고 좀 친분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여기로 좀 넘어와서 저도 여기서 벌써 일한 지가 21년도였기 때문에 4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4년 동안 가르치면서 아무래도 저희 조카랑 같이 넘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카가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쭉 가르치다 보니까 고대부고는 아무래도 좀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대부고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옛날 같았으면은 고대부고가 그래도 시험이 쉬우니까 저희 조카도 사실 보냈던 이유가 시험이 쉬워서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21년도까지는 그래도 시험이 좀 쉬운 편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남고들이 뭐 신일고라든지 아니면 지금 일반고에서는 용문이라든지 아니면 경신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학교 시험이 쉽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좀 시험이 쉬우니까 좀 수학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좀 고대부고 가라고 많이 권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22년도부터 저희가 학교별 반을 했었는데 딱 그 해에 시험이 조금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시험이 원래는 1학년 때는 좀 쉽게 냈다가 2학년 때는 모의고사를 내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학교하고 비슷하게 간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1학년 때부터 해서 시험이 조금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출을 저희 뭐 재원생들은 풀어볼 건데 22년도가 가장 어렵긴 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정선으로 일단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2년도하고 23년도에는요 이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16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4문항이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서술형이 40점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에 대한 배점이 상당히 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너무 고맙게도 서술형 비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문항에 20점이긴 한데 이게 2문항이라고 해서 2문항이 아니라 사실 거기서 1번, 2번 이렇게 해서 쪼개져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 4문제였을 때는 많을 땐 뭐 8문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니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2문제가 그냥 통으로만 내는 건 아니고요. 한 문제는 뭐 이렇게 2문제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서술형 비중은 이렇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지금 고대부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고대부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서술형 대비 프린트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 기간에 따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술형 채점 기준표가 아예 따로 있어요. 얘네들은 시험 보고 나면 아예 다 올려줘요. 그래서 답이랑 그 다음 서술형 풀이답까지 올려줘요. 그래서 어디까지 몇 점, 어디까지 몇 점, 어디까지 몇 점 이렇게 해서 채점 기준표대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빠른 풀이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게 정석으로 푸는 방법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답은 맞았는데 풀이가 틀려가지고 점수가 엄청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 한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얘기했다가 점수가 10점, 20점 특히 작년은 덜했는데 재작년은 너무 심했어요. 왜냐하면 40점 만점이다 보니까 이게 채점 기준표가 그러면 작년에 안 까다롭냐? 똑같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얘기하면서 답은 맞았는데 점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서술형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어려우면 참 난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가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적당한 문제인데 여기서 감점을 받고 안 받고 그러니까 똑같이 풀었는데도 제대로 안 풀면은 점수가 확 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가채점한 점수하고는 다른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서술형에 대해서는 대비를 따로 해야 되고요. 고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올해도 좀 서술형 대비하는 것들을 조금 연습을 시킬 거예요. 근데 그것만 시켜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좀 시간이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빠른 풀이나 이런 것들도 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 한쪽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적당하게 둘 다 설명을 해서 아마 내신 대비 들어가면은 그거에 대한 뭐 서술형에선 이렇게 풀고 객관식에선 이렇게 풀라고 조금 수업 시간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구성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예전에는 쉬웠습니다. 21년도까지는. 근데 22년도부터는 좀 시험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24년 같은 경우에 22년도보다는 조금 쉬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시험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럼 2학년 넘어갔을 때는 사실은 완전 이제 다른 학교들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용문이나 뭐 신일이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 학교들은
객관식만 본다든지 서술형이 없이 단답형만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푸는 것만 연습하면 되거든요. 근데 고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푸는 것도 연습이 돼 있어야 되고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2학년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학기 성적은 사실은 이번 겨울방학 때 얼마나 공부했냐, 그리고 전에 얼만큼 선행했냐가 성적을 가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학기 중간고사 때 사실 들어가고 나면 학교 가서 아이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 적응하다가 3월달에 가고요. 그 다음 4월달에 시험이라고 하니까 시험 봤어요. 근데 처음 긴장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못 봤어요. 그러고 5월달 되면은 5월달에 이제 조금 날도 좋고 그 다음에 행사도 많고 그러니까 좀 공부 안 해요. 그리고 6월달에 다시 공부하고 그냥 비슷하게 나와. 이렇게 도는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성적이 나오려면요, 사실은 겨울방학 때 제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은 겨울방학이랑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1등급도 있지만 5등급 이나 아이들도 있거든요. 현행 기준으로. 그러면 얘는 성적이 오르겠다. 얘는 안 오르겠다. 이런 게 되게 느껴져요. 지금 딱 한 달 지났는데 지금 아이들 편차가 엄청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해야 되고 이미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 2월 한 달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열심히 좀 공부하고 더 타이트하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3월 달에는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이 한 바퀴 돌아져 있어서 최소한 4월 달에는 내가 기출문제를 그냥 풀고 내가 그때 개념을 또 다시 정리하는 게 아니라 4월 달에는 내가 기출문제들을 쭉쭉쭉쭉 풀 수 있을 정도까지 실력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다른 과목들을 좀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컨셉은 일단은 어느 정도 레벨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레벨별로 나눠서 일단은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하시는 수업에서 심화반에서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상위권이고 어느 정도 돼 있고 좀 많은 문항수를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심화반에서 수업을 들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응용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반 그리고 응용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좀 못 따라가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소수 수업을 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3월달에 아마 소수정예반으로 이렇게 안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 학생들이 2등급 이상을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반 애들에서 보면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저희 반에 수강하는 친구들이 최소한 2등급 이상은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번에 바뀌는 개정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1등급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10%라서 사실 예전으로 따지면 2등급이거든요. 그리고 2등급이 지금 34%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전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3등급이 아닌 4등급 초중반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반 학생들이 최대한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는 등급이 더 나을 수 있게 전략적으로 얘네들이 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반에서는 전반적인 학생들이 점수를 나올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노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갑니다. 1회 수업은 학교별 수업이고요. 1회 수업은 응용 수업입니다.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가 신일, 용문, 고대부고 이렇게 세 학교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고대부고 학생들만 모여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고대부고 내신에 맞게 내신 진행이 될 거고요. 내신 대비 교재도 마찬가지로 고대부고 학생들만을 위한 교재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대부고 학생들에 맞게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서술형 대비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수업 시간에는 여기 내신 대비 교재 가지고 아마 처음에 나갈 때 진도는 따로 나갈 겁니다.
여기서는 아마 처음에 복소수부터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응용 수업에서는 처음부터 나갈 거예요. 그래서 3월 한 달 이렇게 해서 다니고 나면 한 달 동안 일단 1회 독이 될 수 있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4월 달이 됐을 때 다시 한 바퀴 더 돌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총 2번 정도 2회 독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회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개 학교가 이제 선택을 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아니면은 일요일 날 선택을 해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금으로 듣는다든지 아니면 화일로 들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수가 좀 너무 많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반이 더 개설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은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2시간 정도에서 개념 정리 및 유형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1일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테스트를 보고 학생들이 1일 테스트 본 결과를 어머니들한테 하나 둘씩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숙제 검사 및 지금 오답 정리를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잡아놨는데 숙제 검사나 아니면 오답 정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단 학부모님하고 학생 그리고 그리고 저희 조교 이렇게 해서 조교가 들어갈 수 있는 조교 계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계정이라서 사실 그걸 해가지고 노트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일단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반 아이들이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숙제한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틀린 문항들을 이렇게 틀린 번호를 찍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이 지금 최대한으로 하라고 하는 건 수업 전에 제출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수업 전에 제출해야 오자마자 1일 테스트 보고 아니면 뒤에 1일 테스트 보는 기간 동안 조교 선생님이 이걸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교 선생님이 학생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답노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거 오답노트 가지고 학생들이 쌍둥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오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또 다니는데 선생님 저희 아이는 이게 사진도 안 올라오고 영상도 안 올라왔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친구가 숙제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숙제 안 돼 있거나 그러면은 다른 날짜에 부르고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숙제 검사나 이런 것들 얘기해주고 추가 클리닉 같은 경우에 월화수목금 그 다음에 일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정규 수업이 아닌 추가 클리닉 수업을 지금 또 이렇게 해서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평일에 숙제 안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저녁 시간에 와서 너 일요일 날 와서 숙제 검사 맡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기 중이 되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해서 깔지는 않을 겁니다. 추가 클리닉을. 그래도 그 시간대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이 타 수업이 없는 시간대로 해서 아마 추가 클리닉 교실을 열어둘 거고요. 그래서 좀 질문이 많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숙제가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불러서 더 공부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모든 수업은 일단 영상을 다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가지고요. 일단 학생들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수업 영상을 다 올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수업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 아니면 내가 너무 졸아가지고 못 들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볼 수 있게 모든 수업은 다 영상을 찍어서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지금 질문 받거나 이런 것들 있을 때 그냥 풀이만 해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이하고 그 다음에 풀이 영상을 같이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에 영상 녹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목소리 넣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설명 영상을 이렇게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고대부고 저도 지금 계속 미탐에 있을 때부터 쭉 가르쳐 왔던 학교이기 때문에 저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혹시나 이렇게 생각 있으시면 믿고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심화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응용반에 대해서 이렇게 아니면 고대부고 수학
좀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질문이 하나. 네네. 서술형을 시험 보고 나서 후행적으로 학교에서 알려주는 거 말고 네네. 그 전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가이드가 나오는 게 이게 전반적으로 그렇게는 없어요. 학교에서는. 그럼 그 기준이라는 게 그래서 보통 그래도 다 이게 작년 거를 저희도 참고를 하죠. 그게 아예 새롭게 나오는 건가 아니면 어딘가에 근데 이게 지금 시험 보고 나면 아예 그걸 올려주세요. 답지에 풀이까지 서술형은. 그러면 그 범위에 네네. 기출 문제들을 보고 연습할 근데 이게 막 너무 막 신유형 이런 걸로 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석적인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응용 문제에서 그렇게 그냥 정석 문제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해서 교과서 수준으로 풀이하게 돼 있게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술형은 그렇게 어렵게 낸 적이 22년도 제외하고는 크게는 어렵게 안 냈던 것 같아요. 까다롭다고 하셔서 네네.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학 풀이를 꼼꼼하게 잘 풀면 잘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 독특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지수 정하는 것부터 사실 미지수 정하는 게 몇 점, 식 쓰는 거가 몇 점, 이걸 왜 쓰는지 이유를 적어야 되는 게 또 몇 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서술형 수업에서는 저도 그런 거를 강조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식으로 된다. 왜냐하면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서술형을 적으라고 하면 사실 숫자만 적혀 있는 애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미지수를 내가 이렇게 잡았고 식을 이렇게 세우고 내가 이걸 쓴 이유가 이런 거죠.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생략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거에서 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뭐 이런 건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이 적혀 있는 건 그냥 간단하게 적혀.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감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조금 기준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좀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학교들 가르쳐보고 고대부고 가르쳐보면 확실히 감점이 고대부고가 좀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꼼꼼하게 쓰는 연습을 조금 시키긴 해야 돼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제 뒤에 저희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심화반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서술형 얘기를 좀 하고 가셨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였나 그 서술형 고대부고에서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뭐 도형 이동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눈으로만 봐도 예를 들어 1-1이 우리가 2라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그림을 보면 누가 봐도 그냥 뭐 f, x 빼기 1이 이 중에서 그래프를 골라라 이런 거예요. 화살표 이런 걸 연결해서 뭐 1번은 리을, 뭐 2번은 디귿 이렇게 하는 건데 누가 봐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누가 봐도 그냥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한 걸 다 안단 말이죠.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는 학생도 아니에요. 그냥 한 5등급만 돼도 이게 x축, 우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결했던 애들 다 감점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안 적었다고. 주어진 식은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이므로 리을이다. 이 안 적었다고 해서 다 감점 당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준을 잡아드리자면 그거예요. 근거를 꼭 적어야 된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바로 답 내기 전에 근거를 하나라도 적어주는 게 감점을 안 당하는 지름길입니다. 너무 당연해 보여도. 그렇게 조금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충격 먹었습니다. 저도. 그럼 누가 봐도 진짜 5등급 이상이면 다 화살표에서 다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점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근거를 적는 거에 너무 함몰되면은 근거를 많이 적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틀린 근거를 적으면 또 감점이고요. 근데 맞는 근거만 적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적어서 시간.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아까 전에 그거 감점 당한 친구가 이제 2학기 올라가서 서술형 하는데 2학기에는 이제 보통 학생들이 글을 좀 많이 쓰는 단원이 있죠.
집합과 명제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명제는 정말 글이 길거든요. 거기를 그냥 완전 논문식으로 막 스무즈로 적은 거예요. 감점은 없었죠. 시간 부족해서 딴 걸 못 풀었어요. 이 밸런스 맞추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이 확실히 서술형이 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고대국어만 하는 심화반은 아니고요. 매년 모든 학교 통합 심화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그리고 학원 오픈하고 지금까지 항상 통합 심화반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장점이자 단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장점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 실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2년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친구들, 이번에 대학 입학한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5개 학교 정규 1등을 뽑았는데요. 물론 시험이 4번이기 때문에 시험 4번 다 등수가 나오는 학교가 있고 시험 2번만 등수가 나오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에서 1등이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제가 기록은 했습니다만 1학년 실적만 적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2학년 올라갔을 때는 정규 1등이 더 많았거든요. 선덕고 외대부고 친구는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고요. 선덕고 외대부고 친구들은 이번에 그 서울대 합격을 했고 개성고 영흥고 친구들이 연대의대 서울대의대를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 밑에가 이제 예비 고3 친구들.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고대부고 친구가 지금 수학 정규 1, 2등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친구예요. 예, 지금 예비 고3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예비 고2 애들, 이 친구들이 1학년 때 이렇게 학교 정규 1등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거는 현재 예비 고2 학생들. 제가 1학년 때 57명 중에 24명이 개정전 1등급이었고요. 83명 중에 47명이 개정전 1등급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2-3명 빼고는 전부 2등급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정 후에 2-3명 빼고 싹 다 1등급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수업의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 뭐가 있냐면 지금 2학년 인원수가 많죠. 1등급 비율도 늘었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제 수업은 일단 따라올 수만 있으면 성적은 무조건 오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올 수만 있다면. 수학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냅니다. 실은 이 예비 고3 애들 지금 83명인데 지금 대치동 같은 친구들 방학 때 오면은 현재 3월 기준으로 100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예비고 친구들 한 65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1학년 1학기 때 시작할 때 10명, 1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극단적으로 이 신일고 친구들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예비 고3 신일고인데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때 이 신일고 친구들 중에 1등급이 1명뿐이었습니다. 지금 9명이에요. 따라온 친구들은 다 실력이 늘고 1등급 비율이 늘고 그래서 성적이 오르기 때문에 학생들 인원수가 폭발적으로 늡니다. 매년 5명에서 15명으로 시작해서 고3 들어갈 때는 항상 70명에서 100명이 됩니다. 따라올 수만 있다면. 그게 단점이자 장점이죠. 실은 따라오기가 쉽진 않다. 이게 단점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학 실력을 키우는 수업이고요. 수학 실력을 키우려면 쉬운 것만 반복해서는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까지 보통 이제 모의고사 기출 21번, 29번, 30번은 수업 시간에 마무리를 잘 안 하거든요. 대부분 학원에서. 특히 고대국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긴 합니다. 안 나오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수업 때 그 21번, 29번, 30번은 다 합니다. 수학 실력을 키우는 수업이고 그걸 따라서 성적이 오른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말씀드렸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고대국어 시험은 그 정도 난이도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재필 수학과 팀장님이랑 레벨을 3분화 더 시켰다고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숙제도 많고요. 숙제도 많고 자기 주도 학습도 조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업 일주일에 4시간씩 2번 해서 실은 모든 모의고사 기출에 나왔던 킬러 문제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래서 작년 9월 모의고사 30번을 풀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보통 30번 해설은 10분에서 20분 사이 해설이 그 정도 되거든요. 무조건 5분 컷이에요. 어떤 식이냐. 이 문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출제자가 이런 의도를 해서 냈고 이런 문제는 여기 이 문제에서 해석을 하는데 여기 문장에서 이걸 뜻하고 여기 문제에서 이걸 뜻하고 힌트는 여기 있고 그래서 너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고 마지막 계산은 너희가 해. 마지막 계산 너희가. 마지막 계산은 너희가 해. 대부분이 그겁니다. 자, 모르는 미지수가 3개지? 학생들도 지금 와서 알겠지만 모르는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3개면 답이 나오지? 이제 너희가 계산해.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본인이 꼭 그걸 오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무리 못 지은 거니까. 하지만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오답 때문은 아니고요. 모의고사 30번 해설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거를 온전하게 바로 풀 수 있으면 실은 전교 1등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수학이. 들은 걸 바로 소화시킨다는 얘기니까 어려운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 끝나고 항상 수업 영상을 보내주면 본인이 못 쫓아온 거, 너무 어려웠던 거, 놓친 거를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쫓아오고 숙제를 다 하는 친구는 어느 정도까지 실력이 오를 수 있냐면 이 수업은 실은 5등급이라도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요 지금 예비 고3 애들, 개성고 신일고 애들 3명이 정확히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때 5등급이었고요. 개정전. 지금 1년 내내 저랑 듣고 2학년 올라가서 이 3명이 2학년 내신 한 번도 빠짐없이 다 1등급 받았습니다. 5등급도 따라올 수만 있으면 반드시 성적 오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요 고대부고 예비 고3 친구는 뭐 내신은 전교 1, 2, 3등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모의고사는 항상 전교 1등입니다. 실력이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고대부고 내신이랑 모의고사는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네, 항상 전교 1등이에요. 모의고사 치면. 그거는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친구가.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난이도가 높고 물론 장점이 있지만 고대부고와의 차이 괴리감도 있지만 정말 학생이 수학에 관심 있고 수학을 좋아하고 내가 수학만은 1등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수업을 추천드리고요. 여기 솔생고 친구 같은 경우는 실은 이 솔생고 같은 경우도 뭐 난이도가 그렇게 막 등급 가르기가 뭐 어려운 학교는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막 잘하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비고 애들이 얘가 지금 제일 잘해요. 얘는 모의고사 1년 내내 100점 받았습니다. 저랑 1년 듣고.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 친구 제 수업 안 듣고 혼자 공부해도 내신 무조건 1등급입니다. 네, 무조건 1등급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혼자 100점인데 전교 2등이 80점이에요. 그 정도예요. 저랑 수업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목표는 단순히 전교 1등이 아니고 수능, 수학 100점을 목표로 하는 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수학 100점이 많이 어려워요. 의외로. 3년 전 기준으로 강북, 성북구 모든 고등학교 다 합쳐서 현역들 중에서 수능 미적분 만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정확히 한 명뿐이었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걸 목표로 하는 수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관리 이런 거, 숙제 검사 이런 거 꾸준히 계속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기주도 학습 말씀드렸는데 자기주도 학습과 병행해서 제 수업은 제가 항상 애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선생님을 정말 잘 써먹어야 돼요. 저한테 하루에 질문을 10개 하나 30개 하나 24시간 안에 영상으로 다 찍어서 보내줍니다. 10시에 끝나면 제가 보통 퇴근하는 시간이 거의 평균 12시예요. 그날 수업 영상 다 보내고 질문 해설 영상 다 보내고요. 그러니까 이 고대부고 예비 고3 친구 있죠? 이 친구는 하루에 평균 5개에서 10개를 보내는데 그 5개가 전부 킬러 문제입니다. 흔히 말하는 21분, 29분, 30분. 다 해설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렇게 저를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은 쫓아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적 반드시 오릅니다. 이거는 수학 실력이 무조건 오릅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조율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저희가 이제 레벨별 반으로 만들었고요. 뭐 요거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 약간 자유도를 높였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미 지금 진단평가는 있기는 합니다만 진단평가를 보고 학생한테 최적의 반을 안내해 드리기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5등급인 친구도 제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친구 있으면 오케이입니다. 대신 들어보고 결정해도 됩니다. 다 청강 가능해요. 들어보고 결정해도 되고 들어보고 결정해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하나의 학교를 2명 이상의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사이가 보통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 저기 가면 나는 돈이 떨어지고 저긴 돈이 늘어나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선생님들끼리 다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 친해서 내가 수업을 해봤는데 네가 못 따라하는 것 같아.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 어머님이랑 소통을 했더니 전반이 필요할 것 같아. 또는 다른 쌤 반을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쉬운 것 같아. 조금 레벨을 올려야 될 것 같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반이 엄청나게 쉽습니다. 어느 정도로 쉽냐면 이 친구들 중에서 제가 어느 친구지? 이제 영어고 친구 한 명은요. 이런 식으로도 해요. 3월에 제 수업 듣고 4월에 영어고 수업 듣고 5월에 제 수업 듣고 6월에 영어고 수업 들어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실은. 그래서 굉장히 자유도가 높고 그리고 시간 레벨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상담을 자세히 드릴 거거든요. 레벨에 맞는 수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업이 주 2의 수업이 아니고요. 실은 주 1의 수업, 1의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수업만 들어도 되고 주말 수업만 들어도 되고 둘 다 들어도 되고 고대부고 우재필 선생님 반을 듣고 제 수업 주 1의 수업을 들어도 됩니다. 자유도를 굉장히 높였고 이게 실은 레벨로 다 나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평일 1회랑 주말 1회는 완전 단절된 수업이라서 커리큘럼, 교재가 아예 다릅니다. 평일 수업은 고쟁이 블랙라벨 중심으로 진행하고 주말 수업은 모의고사, 기출 중심 1등급 문제 아까 얘기했던 모의고사 기출 21번, 29번, 30번과 핵심 문항들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학원의 시스템 중에 가장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시스템 중 하나인데 제가 지금 토요일 4시부터 8시랑 일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이 수업은 완전히 동일한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로 등록을 해놓고 다음 주에 집에 일정이 있으면 일요일 수업을 놔도 됩니다. 네. 인원이 뭐 교실에 자리가 부족하지 않는 이상 편하게 이번 주는 토, 다음 주는 일, 이번 주는 토 해도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제가 예비 고3이 거의 100명이거든요. 당연히 한 수업에 다 못하죠. 제가 매년 2개의 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개의 반을 진행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학사 일정에 맞춰서 조금 병행해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반이 지금 있기는 한데 현재는 금요일 반이 개설되어 있지는 않고요. 3월에는 화요일 반만 일단 평일은 개설이 됩니다. 근데 4월부터 분반 수요가 있으면 분반이 될 거고요. 3월부터 바로 금요일 반이 없는 이유는 제가 지금 금요일에는 예비 고3 수능 대비 수원수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능 대비 수원수투 수업은 보통 그 내신 기간에는 휴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분반할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결국 최종적으로 2학기 가면 반드시 분반을 합니다. 저는 올해도 자신 있거든요. 10년 내내 5명에서 10명에서 15명으로 시작했다가 3학기 때 무조건 50명 이상을 70명 이상을 거의 달성을 했기 때문에 분반을 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장 뭐 지금은 금요일이 없더라도 나중에 조금 선택지가 넓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 수업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지금 안내를 드렸는데요. 어머님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어쨌든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약간 성실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심화반이라 해서 다 성실하진 않더라고요. 심화반이라도 다 성실하진 않아서 제가 지금은 어떻게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냐면 유일하게 월요일에 제가 수업이 없는데 숙제 안 하면 월요일에 부릅니다. 그래서 다 시켜서 보내요. 조교쌤 말고 제가 옵니다. 제가 와서 다 시켜서 보내고 다만 테스트 횟수는 좀 적은 편이에요. 이유는 수업 시간에 그 많은 21번, 29번, 30번을 다 하면 지금 테스트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대단원 기준으로 끊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편이고 이번에는 대단원 테스트 한 번 했는데요. 3주 정도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통과 못하면 월요일에 불러서 관련 단원 문제를 또 80문제 시키고 보냈습니다. 아마 학기 중 가더라도 제가 최대한 이런 거는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원래는 좀 자기주도 학습을 좀 강조를 해서 너희들이 선생님을 써먹어야 돼. 그렇게 좀 강조를 했는데 뭐 어른들도 운동할 때 PT 끊잖아요. 그거 보고 느꼈어요. 아, 어른들도 의지대로 못하니까 애들은 안 되겠구나. 좀 더 빡빡하게 신기하게 되겠구나 해서 지금은 이렇게 조금 빡빡하게 굴리고 있는 편입니다. 네, 일단 제 수업에 대해서 안내는 조금 필요한 건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문을 좀 받고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갈 예정인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제가 보통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건 다 정리해서 대부분 말씀드려서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설명에. 하지만 언제든지 또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또 많아서 질문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학원으로 문의 주셔서 데스크 선생님, 상담 선생님과 실장님과 상담을 하셔도 되지만 원장님과 상담을 좀 하고 싶다면 저에게 편하게 연결을 해주시거든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학생 상태에 관련해서 저랑 우재필 팀장님이 어떻게 보면 고대부고 이제 원장인 저와 수학과 전체 팀장인 우재필 팀장님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고대부고 인원이 적어도 매년 조금 확실하게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신유철 원장님. 어떻게 보니까 영어과도 저희
고등부 전체 원장님이시거든요. 저는 아예 총괄이고 고대부고 매년 담당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저희 학원의 실세들이 다 고대부고를 담당하고 있네요. 자, 유철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수업하다 왔어요. 수업하다가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저는 2020년 6월에 8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고대부고를 2020년 8월부터 했어요. 그래서 올해 하면은 6년째입니다. 저는 원래 지금 약간 계획이 달라질 수 있지만 올해는 저는 고등부 원장이고요. 저는 원장 되면서 주력 학교들을 다 다른 영어과 선생님들한테 양보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고대부고는 남겨두고, 원래 고대부고가 저희 이 지역에서는 주력 학교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맡고 나서부터 주력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6년째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졸업생을 3번 올린 겁니다. 2020년에 애들이 22년에 3학년이 됐었고, 21년도, 22년도까지. 22년도 이제 들어온 애들이 이제 올해 졸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운이 좋게도 3년 내내 다닌 애들이 좀 많습니다. 굉장히 복이라고 생각하고 운이라고도 좀 생각이 들어요. 약간 편차가 있어요. 2020년 8월 달에는 와보니까 저랑 같이 근무하기로 한 영어 선생님이 애들을 다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초토화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어차피 왔는데 그 고대부고 애들 2명인데 걔들 동안 잘했어요. 또 한 명은 굉장히 공부를 잘했고 한 명은 잘 올라갔기 때문에. 제 나이가 43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 12월 달에 결혼했는데 그때도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1년도 1학년 애들이 5명이 들어왔었는데 한 명이 중간에 나가고 4명에서 중간고사 쳤는데 2명이 100점 맞아서 그걸로 학생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한 26명까지 됐었고, 참고로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였어요. 그래도 22년도 때도 잘 될 줄 알았더니 22년도 때는 들어온 숫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걔들도 거의 3년 내내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3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2년도 잘 안 됐고 21년도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혹시 잘 되려나 했는데 22년도 때 또 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23년도에 5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1년 동안 한 명도 안 그만두고 33명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많이 고생을 했고,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금 결혼을 했지만 월화수목금토를 아침 9시 반에 와서 집에 한 10시, 11시에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것도 많고 애들도 붙잡아서 공부도 좀 시켜야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도 뭐 2학년 돼서 좀 그만둔 친구들도 있지만 다수의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요. 3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게 편차니까 작년에 잘 안 되려나 했는데 작년에도 한 10명이 들어왔는데 그 10명이 한두 명만 좀 나갔다가 다른 애 들어오고 해서 10명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하니까 학생 수로 말하는 거지 성적은 다 잘 났었습니다. 구성 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잘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도 그 안에서는 저희들끼리는 되게 성취감 있게 잘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그 연대기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 자료는 선물이에요. 사실 칼로로 뽑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흑백으로 뽑았는데 3년치 기출인데요. 나름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여기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고대부고가 됐으니까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야겠지 하는데, 기출문제만 봐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시험 범위의 문제가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겁니다. 약간 좀 약장소 같이 보일까봐 좀 겁이 나기도 하는데, 이거는 24년, 23년, 22년 거를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은 고대부고가 듣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21년도나 22년도 때 이 얘기를 했는데 몇몇 어머님들이 약간 웃으셨는데 뭐냐면은 고대부고 교실 중에 듣기가 안 좋은 스피커가 좀 안 좋은 학교가 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기를 제대로 안 해오면 평소에 모의고사 칠 때 듣기를 다 맞는 애도 내신에서 듣기를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듣기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듣기가 있네 쉽겠다 아닙니다. 듣기 스피커가 뭉개져 들릴 때도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술형이 듣기로 나와요. 그러니까 얕봤다가 못 틀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대부고를 5년째 했었어요. 아마 제가 제일 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저게 좀 약간 뭐 우정이라고도 하는데 제자들이랑도 그게 좀 많이 좋아요. 당연히 다른 학교도 있지만 고대부고는 제가 이제 원장 되면서 주력 학교들 양보했기 때문에 그래도 고대부고는 쭉 이어서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기는 앞페이지고 그리고 잠깐 넘겨보실까요? 넘겨보시면은 이 페이지에 보면 이게 본격적입니다. 자, 왼쪽이 시험 범위예요. 왼쪽이 시험 범위고 오른쪽이 시험 문제로 출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오른쪽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보이는 거죠. 뭐 아예 대놓고 그대로 나오네 하는 것도 있고 고대부가 좀 그래요. 내년에 다를 수 있죠 뭐. 올해는 다를 수 있지만 5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1학년은 그래요. 2학년은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2학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3년치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프트입니다. 그래서 혹시 받으시면서 제월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 문제만 보는 거는 충분하지 않아요. 당연히 기출문제라도 보는 게 좋지만 이왕 볼 거 실제 시험 범위랑 그 변형된 게 어떻게 나온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몇몇 학생들은 자신감이 좀 붙을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나오지? 이러면서. 자, 그 다음인데요. 그 내신 경향 분석 및 공략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작년까지 이제 5년간이라 그랬고 이게 6년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왔을 때 작년이랑 제가 왔을 때가 이제 20년이니까 19년부터 아니면은 이 교과서가 개정이 된 게 이번에 개정이 됐잖아요. 이제 그 전 개정이 18년도에 됐었어요. 18년부터 24년까지 고대부고는 경향이 비슷했습니다. 엄격히 적으면 7년을 적어놔야 되는데 6년으로 적어놨었고요. 1학년은 그렇습니다. 2학년은 변수가 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때까지 똑같았으니까 올해도 똑같을 거라고 방심해서 수업 준비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보겠죠. 애들한테 물어보고 선생님이 뭘 얘기했는지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를 꼭 전달해 달라 그러거든요. 무조건 학교 선생님이 짱입니다. 아무리 학원 강사들 잘 가르치더라도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선생님의 말씀을 흘려 들으면 안 돼요. 슬쩍슬쩍 던지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담아서 잘 받아먹는 애들이 또 시험을 잘 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1, 2가 나오고요. 듣기가 나옵니다. 주변 학교들은 듣기가 안 나와요. 교과서 듣기가. 근데 고대부고만 교과서 듣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당해년도 3월, 그러니까 이번 3월 모의고사가 중간고사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고대부고가 요즘에는 좀 그런 말이 없어졌는데 고대부고를 좀 안 좋게 보고 만만한 학교로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안 그래요. 고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좀 자사고나 이렇게 좀 과학 좀 잘하는 애가 내신 따려고 이제 고대부고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해서 전교육 1, 2등을 찍는 애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대부고가 양이 좀 많아요. 그리고 애들도 작정하고 공부하는 애들은 정말 작정하고 하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부고가 모의고사가 통으로 나와요. 듣기 17문제, 독기 23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별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고대부고는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 통으로 좀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달달 외우는지가 관건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외우는 게 유리하죠. 단어도 많이 알고 문장 구조도 잘 파악을 하니까. 하지만 이거는 좀 부족한 친구들한테도 이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올해 졸업했던 그러니까 22년도에
2022년도에 1학년을 왔던 한 학생이 있었는데 걔가 영어 잘 못했어요. 근데 얘가 좀 무식했습니다. 아, 난 어떻게든 외웠거든요. 그리고 2등급까지는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점이 3학년 때는 안 됐어요. 왜냐면은 1학년보다 2학년이 고대부고가 범위가 좁아요. 1년 빼고. 그러니까 23년도에 이제 2학년 애들이 그 선생님이 지금은 1년 가시고 나가셨는데 그 선생님이 제가 듣기로는 과공과 외고에서 오셨는데 시험 범위에 영어 소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소설을 제가 시험 문제 다 만들었거든요. 거의 한 권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때 빼고는 2학년은 1학년보다 범위가 좁아요. 3학년도 더 좁습니다. 1학년은 고대부고가 범위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2학년 되고 3학년이 되면 3학년은 특히나 이제 다른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절대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외우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3등급 내려가긴 했는데 어떻게든 외우다 보면 2등급까지는 어떻게 갑니다. 근데 의지가 좀 필요하죠. 매년 그런 제자들이 있거든요. 어떤 제자들이냐면은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앉아서 외워서 자기 실력보다 성적이 잘 나오는 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듣기에서의 변수를 최대한 줄여야 돼요. 만만하게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고3 때, 고3 수능 때 듣기 틀리는 친구들 많은 거 아세요? 이런 거죠. 듣기를 언제든지 잘 하니까 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과탐도 공부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니까 듣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심지어 수능 칠 때까지 듣기를 한 1, 2년을 안 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듣기를 수능 때 1번을 틀린 애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듣기를 좀 만만하게 보면 뒤통수 한 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내신에서 고대부고는 듣기의 점수가 적지 않아서 최대한 변수를 줄여야 됩니다. 더군다나 스피커가 안 좋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듣기 실력만 믿고 했다가는 소리가 뭉개져서 들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 기본 실력에 따른 변형 문제 활용도 구분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머님들께서 당연히 아버님들도 궁금하시겠지만 학교별 반이잖아요. 저희는 반을 썩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대부고 반이라서 애를 고대부고 반에 갔더니 옆자리에 영고 애가 앉아있고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고대부고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또 장단점이 있죠. 그럼 잘하는 친구들이랑 부족한 친구들이랑 같이 넣어 놓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건 뭐 강사들의 역량이죠. 뭐 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든 치고 나가게 해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진도나 이제 분석은 꼼꼼하게 하고 그 이후부터 잘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어떤 변형 문제를 주는 거에 있어서 양쪽으로 좀 달라지고 좀 부족한 친구들은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또 그 제자들에 맞춰서 변형 문제를 좀 따로 줍니다. 그 다음에 고대부고 수업 및 내신 대비 과정 특징인데요. 일단은 저는 어휘는 필기시험은 안 믿어요. 왜냐면은 잠깐 했다가 바로 이제 쏟아붓는 거잖아요, 필기는.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은 치긴 하겠지만 조교 선생님을 통해서 구두 테스트로 단어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 아니면 조교 선생님이랑 1대1로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거 좀 잘하는 친구들은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가지고, 좀 부족한 친구들한테 붙잡아 놓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별 진행도, 그러니까 같은 반에 좀 잘하는 친구들, 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잘하는 제자들 같은 경우는 뭔가 치고 나가게끔 도와주는 거고요. 부족한 제자들은 끝까지 같이 하는 거죠. 예, 같이 뭐 주말이나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와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제자들도 있긴 해요. 근데 어떻게든 버티는 제자들은 또 잘 됩니다. 제가 마치 이걸 뭐 제가 모든 학생들을 다 잘 되게 하게끔 들릴까봐 말씀드리는데 어떻게든 붙잡고 있는 제자들은 잘 돼요. 근데 이제 하다가 이때까지 안 해놓고 한두 개월 해서 안 나오니까 포기해버린 애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않으면 붙잡고만 있으면 어떻게든 됩니다. 수능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필요시 이제 자료 제작인데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제작료로 바꿔드리는 건데 제가 그 영어 소설을 당연히 그게 더 기버란 책이었는데요. 더 기버가 우리나라 번역본도 나와 있어요. 근데 번역본은 굉장히 의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다 직역으로 바꿔서 애들한테 주고 변형 문제 나올 것들도
제가 다 만들어서 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작년이나 3년 전인데 죄송합니다. 그 개성고는 제가 23년부터 영어과 원장이 돼가지고 그 전까지는 개성고랑 신일고를 제가 맡았었는데요. 개성고도 시중에 안 나와 있는 부교재를 시험 범위에 내가지고 그거 싹 다 제가 변형 문제를 학교 유형에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 다음에 사실은 4번이 저는 제일 자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열려있는 교실과 클리닉실인데요. 제가 거의 주 7일을 일했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일요일 날은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빼고는 제가 아침에 와서 밤까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윈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윈터 때 애들 엉덩이 시려우니까 제가 한 9시, 9시 반에 와서 이제 히터 켜놓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수업이고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주 2회로는 하기가 좀 힘들어서 주 1회로 바꾸고 있는데요. 수업은 주 1회로 하지만 따로 하러 와서 저기 공부를 하고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학원에 제가 있기 때문에 말이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그래. 얼른 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고대부고 내신 대비 과정인데요. 일단은 뭐 상세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암기 시키고 1:1 해석 테스트하고 개별 첨삭을 합니다. 근데 영상은 모두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놓기 때문에 그걸 보면 되는 거고요. 수업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좀 잘하는 친구들은 그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제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 문제 제공 및 첨삭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친구들이나 또 부족한 친구들을 케어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이고 저는 지금 6년째 그러니까 제가 올해 이제 저희가 설명회를 2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대부고는 오늘 이제 하게 됐는데 오늘 어떤 말을 할지 계속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5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한 애들도 많이 찾아오고 졸업생을 3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재밌더라고요. 더군다나 결혼식 때도 많이 찾아온 제자들도 있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연락 온 제자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자신 있고 근데 너무 대놓고 말씀드리기가 좀 뻘쭘하긴 하지만 일단은 열심히 해서 맡겨주시면은 어떻게든 붙잡아놓고 공부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뛰어와가지고 약간 좀 정신이 없이 좀 횡설수설한 게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주 얘기는 잘 전달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당연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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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2시간 수업을 하고요. 2시간은 확인학습입니다. 이 확인학습 때 구두 테스트 첨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학년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2학년은 주 1회로 바뀌어요. 왜냐면 다른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1학년은 고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주 1회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고대부고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마 이 제자들 저기 온 친구들이 당연히 제 제자들 아닌데 제가 괜히 친근한 척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 온 친구들도 보면은 문제들이 쉬운 유형들이 서술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거니까 듣기도 마찬가지고 그래프나 실용문처럼 쉬우니까 꼼꼼하게 안 보거든요. 그게 허를 좀 찔러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애들한테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울 부분들은 확실히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매번 재밌는 건데 딱 봐도 나오는 문장 구조가 있어요. 그럼 수업 시간에 이 과정을 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자 외웠지? 그럼 쪽지를 줘요. 덮어놓고 쓰라고 한 거죠. 다 써요.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도 틀리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까지 나오는데 또 기죽을까봐 욕은 못하겠고 다음에 열심히 하자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도 수업이지만 고대부고는 양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대로 외웠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 2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 1회는 2학년이나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내신에 대해서는 감이 잡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 애들은 따로 불러서 붙잡아두면 돼서 2학년부터는 주 1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시험 포함에는 항상 네. 교과서, 직전, 모의고사 이렇게 네. 그래서 아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당해 연도 쳤던 거고요. 근데 이제 기말이랑 2학기부터는 좀 달라요. 항상 작년 거 나올 때도 있고, 왜냐하면 모의고사가 예를 들어서 3월 모의고사가 3월 말에 치면은 애들이 내신 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작년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해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의 일정에 따라서 당해 연도 모의고사를 칠 시험 범위 나올지 작년 거를 나올지는 정해지는데요. 이때까지는 1학년 것만 하더라도 1학년은 무조건 당해 연도 나왔었어요. 변수는 코로나 때 빼고는 없었어요. 코로나 때는 2020년 8월 달에는 제가 8월 달에 왔기 때문에 애들한테 1학기 시험을 어땠니 물어보니까 1학기 때는 시험을 한 번 쳤거든요. 기말고사 때 중간 기말 범위 합쳐서 한 번에 쳤고, 그 외적으로는 고대부고 1학년 1학기는 변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또 어떨지 모르죠. 올해는 어떨지 모르고, 당연히 제가 무지성으로 이제 이때까지 그랬으니 똑같을 거라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애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애들한테 물어보고 해야겠죠. 네. 또 궁금한 거 없으실까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명회를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저는 신유철이었습니다. 전 고등부, 그리고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제 고등부 원장이 됐는데, 그게 고대부고 애들의 영향이 좀 컸어요. 제가 굉장히 좀 그 친구들 통해서 학생들 많이 늘었고,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맡겨주시면은, 얼마큼 충족시켜드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굉장히 열심히 붙잡아두고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러면 설명회도, 맞습니다. 과학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과학이, 저는 지금 수업 시간에 이제 달려서 왔고 다시 수업을 하러 가야 되는데요. 그 고대 지금 그 과학 선생님은 이제 이승희 선생님이신데, 도저히 중간에 나올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아까 일찍 오셔서 영상을 찍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블로그에, 그리고 학원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과학도 사실 저희가 이제 모신 선생님인데요. 목동에서 좀 약간 경력이 좀 많으세요. 그분 어떻게 잘 꼬셔가지고 왔기 때문에 과학 맡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혹시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앵콕학원 과학과 강사 이승희라고 합니다. 2025학년도 1학기 고대부고 1학년 통합과학 여러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목동 지역에서 주로 고등부 내신 그리고 주로 이제 수능 위주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20년 이상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아이들, 노력하는 아이들과 항상 함께하고 좋은 결과로 보답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강사라고 자부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과학과에서 조금 달라지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현행 내신 9등급제로 진행이 됐었죠. 그죠? 근데 2022 개정부터는 5등급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혹시 9등급제였다고 5등급제가 됐으니까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맞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사항 말씀을 드리면요. 이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5등급제로 바뀌면서 누적 퍼센트가 이렇게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취도 A, B, C, D, E로 나오게 될 텐데 이 대학 제공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제공되는 것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 그리고 과목 평균, 수강자 수 이런 것이 제공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 과목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점수가 좋은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훨씬 우선 아이로 대학교에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 9등급제에서는 그냥 1등급이면 그냥 이 아이는 1등급 아이구나 하고 끝이 났는데, 지금은 1등급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얼만큼 우선 아이인지, 그리고 똑같은 1등급이지만 진짜 1등급 최상위권의 1등급인지 그냥 턱걸이를 1등급인지 이런 것까지 대학에서 다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9등급제보다는 5등급제일 때 부담이 훨씬 더 커졌고요. 그리고 석차 이런 것이 또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비해서 2022 개정교육과정 조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과목들이 조금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과 마찬가지로 통합과학은 1년 동안 똑같이 진행합니다. 1학년 때 1년 동안 진행을 하는데 차이점은 예전에 통합과학 그냥 한 권으로 끝이 났는데 2022 개정부터는 통합과학 1, 2 그래서 1학기 때 하나, 2학기 때 하나 이렇게 책이 2권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뉜 것이 아니라 당연히 2권이 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한 2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내용도 많고 학습량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2022 개정부터는 통합과학이 1학년 때 진행을 하고 고3 때 또 수능으로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꼼꼼하게 1학년 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2015 개정에서는 물화생지 원과목이 1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2022 개정부터는 물화생지 이것이 2학년 1학기 때 한 학기 동안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량이 1년 동안 진행했던 것에 비해서 한 학기 동안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많이 버거워할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는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아이들한테 부담이 될 건데 그 부분이 왜 부담이 되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서 내용이 좀 많아졌고요. 그쵸? 그리고 수능 출제로 바뀌게 되면서 단순한 암기보다는 실험이나 자료에서 그래프에서 이렇게 사고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에서도 단답형 서술형 문제보다는 진짜 서술형 문제, 써야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앵콕학원에서 통합과학 내신 대비 당연히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고3 때 수능에서도 조금 편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심화 내용까지 준비하도록 아이들 그리고 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통합과학은요, 주일에 3시간씩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확인학습이 또 있습니다. 확인학습 시간에는 무엇을 하느냐? 필수 암기 테스트. 암기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죠, 통합과학이.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함께 하면서 아이들 머릿속에 그냥 실제로 진짜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도록 제가 많이 도움을 줄 테고요. 이 암기 테스트 진행한 후에 기본 문제 테스트도 성취도를 제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할 겁니다. 하여튼 이것이 이제 완벽하게 된다면 그 다음엔 조금 더 심화 내용까지 제가 아이들한테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수요일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본 수업은 3시간씩 진행하고요. 확인학습은 아이들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시간이 약간씩 다를 것입니다. 그 부분은 아이들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결정할 것이고요. 교재는 고등부 자체 교재로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내신 대비 심화 교재, 수능 대비를 위한 좀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각 학교의 내신 문제 맞춘 문제들, 그리고 그걸 조금 뛰어넘는 문제들까지 충실하게 제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제 자료를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되도록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번호가 나가고 있죠. 지금 제 번호 언제든지 혹시 문의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전화나 문자나 카톡이나 부담없이 연락 주시면 제가 자신 있게 깨끗하게 여러 가지 사항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대부고 1학년 통합과학 2025학년도 1학기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희였습니다. 네.